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휴전 이후 국제 유가가 급격히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난달 13일인가요?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한 이후에 글로벌 금융시장이 출렁인 것은 물론이고 국제 유가가 5개월 만에 최고치였죠. 배럴당 $80를 넘어서기도 했는데요. 어제 국제 유가 보면은 브렌트유가 배럴당 $67.61로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여전히 이제 핵 개발 의지를 보이고 있고요.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의 우라늄 농축 시도가 우려스러운 수준으로 지속이 된다면 공습을 재개할 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여전히 중동발 리스크가 살아 있다고 봐야 할 텐데요. 자, 중동발 리스크 앞으로 어떻게 지켜봐야 할지 오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권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일단 미국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이란이 휴전에 돌입했는데 여전히 재발발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도 꽤 나오고 있어요. 네. 현재 상황을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예, 지금 휴전 상태가 맞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불안한 휴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또 이 휴전 상태가 언제 끝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네. 그런 휴전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란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공격을 받았습니다마는 네. 계속 핵 농축을 하겠다는 입장이고 네. 또 미국이나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이란이 다시 핵 농출을 한다고 하면 공격을 감행하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언제 다시 이제 전쟁이 시작될지 모르고 있고요. 그래도 어젠가 IAEA가 얘기하기를 네. 피해가 국제 원자력 기구죠. 피해가 심각하긴 하지만 그래도 완전히 파괴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수개월 내로 다시 이란이 농축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란의 핵시설이 피해가 있긴 하지만 완전히 폐기된 것은 아니라고 IAEA에서 밝혔어요. 그래서 이란 입장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다시 농축을 할 수도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이스라엘이나 미국이 지난번보다 더 세게 공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오늘 보도가 보게 되면 7월 7일 날 한 일주일 뒤에 백악관에서 네타냐후 총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또 만나기로 했거든요. 언제요? 7월 7일 날. 7월 7일이요. 예. 그래서 또 그때 또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휴전 상태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자, 12일간의 전쟁이었더라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아주 길진 않았고 그렇게 짧게 끝나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많으실 텐데 지난달 13일에 이제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 이제 정쟁이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일단 그 이유를 이스라엘은 이제 선제 공격한 게 이란의 핵무기 개발 저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렇죠. 가장 중요한 목적이 이제 이란의 핵무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 그것이 가장 일차적인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2015년도에 JCPOA, 그러니까 이란 핵 협정을 이제 미국이 이제 스스로 이제 나온 다음에 재협상을 하려고 했을 때에도 핵무기 개발 능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저항의 축, 그러니까 시리아라든지 하마스라든지 레바논, 헤즈볼라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지, 그리고 탄도미사일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같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문제, 그러니까 핵 개발 능력과 그다음에 저항의 축에 대한 지원 문제, 그리고 탄도미사일 개발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과 미국은 그것을 이제 없애려고 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이스라엘이 공격할 때에도 발사대, 그러니까 탄도미사일 발사대를 다 공격을 해서 탄도미사일을 좀 무력화시키려고 했었던 것이고요. 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 많이 했죠. 발사대를 공격을 해가지고. 그럼 포르도 나탄즈 아스판 이런 핵 시설을 파괴함과 동시에 탄도미사일을 쏠 수 있는 발사대도 했고요. 그다음에 저항의 축이라고 하는 헤즈볼라라든지 하마스라든지 다 이제 거의 괴멸 수준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이스라엘과 미국의 전략이 좀 더 이렇게 완성이 된 것이고 차후에 이제 이란의 핵 개발이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또 이제 다음
이렇게 전략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네. 이란은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까지 그 농축 우라늄을 갖고 있어요? 핵무기 제조하려면 한 90% 이상이 있어야지 그렇죠. 가능하다고 하던데요. 네, 예. 그래서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한 60% 정도의 농축 정도의 우라늄이 한 408kg 있다고 지금 알려져 있고요. 그러니까 네. 이 크기라고 하는 것은 한 3주 내지 4주 안에 그 핵무기를 한 9기 정도 만들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럼 60%에서 90%로 농축하는 게 그렇게 빨리 가능한 네, 거예요? 예, 그렇죠. 예. 한 3주나 4주 정도면은 그걸 만들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네. 공격을 한 것도 이제 그것을 이제 빌미 삼아서 공격을 한 것이고 네. 한 뭐 원심 분리기도 한 2,700대 정도가 있다고 하거든요. 이란 네, 내부에. 네. 그것도 계속 돌아가고 있어서 그것을 이제 공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게 미국과 핵 협상이 진행되고 있었던 거잖아요. 네, 예,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한 거는 네. 미국의 의중과 상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전략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란과 1대1로 싸우는 것은 좀 불리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반드시 미국을 끌어들여야 된다라는 전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전쟁판을 좀 더 크게 키우고 또 미국의 지원을 받아야지만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024년도 작년도에도 이란과 이스라엘 간에 서로 상호 공습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일회성으로 끝나고 말았고요. 네. 이번에는 좀 더 크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미국을 좀 끌어들이려고 했었던 것이 있는데 만약에 네. 그 이틀 뒤에 이제 바로 이제 6차 핵협상이 있었을 거였는데 네. 그 전에 이제 공격을 한 것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만약에 6차 핵협상에서 만약 긍정적인 협상 신호가 나온다고 하면 네. 이스라엘은 약간 좀 고립되는 차원이 있는 거거든요. 그 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을 방문했을 때에도 네. 뭐 사우디, UAE, 카타르를 방문했는데 이스라엘은 방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마스하고도 이스라엘 개입 없이 독자적으로 인질 협상을 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예멘하고도 휴전 협상을 이제 이스라엘 말 듣지 않고 했었던 것이고 또 시리아에 대한 뭐 제재 문제도 있었었는데 그것도 이스라엘 없이 그냥 미국이 결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핵 협상도 잘 굴러간다고 하면 네. 이스라엘은 완전히 이 논의에서 빠져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것이 되게 좀 두려웠던 것이고 그것을 이제 다시 그 상황을 다시 만들기 위해서 미국을 끌어들인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전쟁을 시작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24일에 결국 이제 트럼프 대통령 주도로 그 이란과 이스라엘이 휴전에 들어간 거고요. 그 네. 직전에 이제 미국이 이란의 핵심 핵시설을 공습한 거고요. 그렇죠. 예. 네. 양국의 피해 상황은 지금 어느 정도로 집계되고 있습니까? 사실 그 피해 상황에 대해서는 이제 현장에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정확한 정보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란도 피해가 크다고 하고 뭐 네.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뭐 항구라든지 뭐 많은 인명 피해가 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뭐 뉴스로 이제 확인을 되기는 어려운 상태이고요. 네.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농축 우라늄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08kg이 있다고 했는데 네. 그것이 과연 그 포로도 그 시설에 계속 있었던 건지 맞아요. 아니면 그 옮겼는지. 이전에 옮겼는지 알 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옮겨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뭐 이란은 이제 옮겼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것의 진위를 알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요. 핵시설 피해 정도도 이란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별로 피해가 없었다고 했다가 네. 좀 며칠 뒤에는 또 피해가 있었다고 얘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IAEA에서도 네. 뭐 심각한 피해는 있지만 완전히 파괴된 것은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 그 확실하게 파괴된 정도를 알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좀 더 중요한 것은 이 물리적으로 피해가 있는 것보다도 네. 이란의 신정 체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좀 무슨 체제요? 신정 체제. 그러니까 네. 대통령 위에 이제 하메네이가 네. 최고 지도자. 지도자가 이제 이슬람 법학자가 있는데 네. 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약간 행정부의 수반이라고 볼 수가 있고 뭐 대외 외교권이라든지 뭐 군수 통수권 같은 경우는 다 최고 지도자가 갖고 있거든요. 네, 네. 그 위에 그 대통령 위에 이제 최고 지도자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신정 체제라고 부르는데
그러한 체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좀 권위가 좀 손상되지 않았나라는 것이 가장 좀 큰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란 내부에서의 어떤 시위라든지 네. 뭐 지도 체제에 대한 반발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고 예. 또 이번에 공격이 이루어진 것이 좀 모사드 그러니까 이스라엘 정보 예, 모사드에 네. 의한 뭐 이렇게 스파이 같은 게 많이 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어서 네. 그 내부가 어떻게 좀 잘 이렇게 그 스파이 뭐 그 외부 조직 개입 조직을 좀 제거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고위 군사 지휘관이라든가 핵 개발자를 겨냥한 그렇죠. 그런 침공이 가능했던 게 아닌가 그렇죠. 예. 이런 의혹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네. 예, 예. 그래서 그런 내부 숙청 작업이나 뭐 내부 그런 이제 반체제 인사들을 좀 제거하는데 좀 신경을 좀 쓰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네. 그런 이제 물리적인 피해 시설뿐만이 아니라 내부에서 어떤 정치적인 위기 예, 그런 것도 좀 네.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그런데 지금 휴전을 기회 삼아서 아까 이제 그 60에서 퍼센트가 90으로 가는 네. 게 긴 기간이 필요하지 그렇죠. 않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 그래서 휴전을 기회 삼아서 파괴된 핵시설을 복구하는 게 아닌가 예, 예. 뭐 이런 또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이란에서는 분명히 그 시설을 복구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쓸 것이고요. 네. 만약 그것이 완성이 된다고 하면 다시 또 이제 농축을 시작을 할 텐데 그것이 네. 이제 또 대외적으로 또는 IAEA에서 얼마큼 또 이렇게 폭로가 될지 그것에 따라서 이제 추후 과정이 이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일단 휴전이긴 하지만 네. 다시 재발발할 가능성을 그렇죠. 예.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는 예, 거잖아요. 충분히 있다라고 보는데요. 최근에 이란이 이제 그 제공권이 완전히 파괴가 됐고, 그러니까 네. 뭐 방공망이 파괴가 네, 됐고, 네. 또 전투기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그 중국의 J10C라는 전투기를 네. 도입한다고 하거든요. 지금 네. 한 400대 정도를 구매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네. 있는데 어디 이란이요? 이란이 중국으로부터 네. 중국 네. 전투기를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러시아의 수호의 전투기를 구매를 했었었는데 네. 요번에 이제 중국 전투기를 이제 구매하려고 하고 있고 요번에 이 중국 전투기가 과거에 파키스탄 인도 전쟁 시에 네. 그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를 격추시켰다고 해서 좀 약간 유명해진 전투기거든요. J10C가 예, 예. 네. 그래서 그거를 이번에 구입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방공망도 다시 또 복원을 할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뭐 핵시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다시 복구를 한다고 하면 이란으로서는 다시 전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대비를 하는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예.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경제적 측면에서 중동 리스크를 좀 더 들여다보자면은 이제 네. 최근에 보면 금융시장이라든가 뭐 유가라든가 해운 그 해상 운송 운임 같은 거에 즉각적으로 반영이 되긴 합니다만 특히 이제 금융시장의 경우는 그래도 또 타격이 오래가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네. 또 해상 운송 운임 같은 경우 굉장히 급등락을 해가지고 네, 예. 예, 그때 상황 잠깐 좀 짚어볼까요? 그래서 이번 그 충돌 상황이 굉장히 큰데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에는 아주 크게 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네. 그 이유를 좀 이제 보자고 하면 일단 그 유가가 올라가는 것은 국제 원유 공급 시장 수급 관계, 네. 수요와 공급 관계가 얼마나 더 혼란스러운가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것인데 이번에 이스라엘의 공격이 주로 이란의 핵시설이라든지 네. 뭐 핵 과학자에 대해서 이루어진 것이지 예. 원유 생산 시설 파괴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원유 공급에 있어서 큰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네. 또 이란이 지금 경제 제재에 있기 때문에 약 300만 배럴 정도를 하루에 300만 배럴 정도를 생산을 하고 있는데 그 절반 정도는 국내에서 소비를 하고 네. 나머지는 해외 수출을 하는데 해외 네. 수출하는 것의 한 90%는 다 중국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국제 원유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데는 약간 네. 좀 모자란다. 미국은 한 2%밖에 수입 안 한다면서요. 이란의 그 원유 수출은 다른 데는 하지 않고 네. 주로 이제 중국에만 네.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그 전쟁 직전에 원유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이제 수급 관계가 굉장히 타이트하지 않고 네. 그 유가가 굉장히 안정된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네. 60달러대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이제 공급 애로가 크게 작용을 미치지 못했다라는 것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해상 운임은 굉장히 그래도 많이 출렁였는데 지금 괜찮은 건가요? 그렇게 크게 출렁거리기보다는 이제 과거 지금 몇 주 사이에 좀 많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상하이 그랬나요? 컨테이너 네. 운임 지수라는 게 있는데 SCFI요? SCFI가 있는데 그것이 한 1,300선이었다가 그것이 뭐 1,800선 뭐 정도로 이렇게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계속 올라가는 상태였지만 그것이 뭐 크게 뭐 작용했다기보다도 굉장히 불안한 요인으로 이제 남아 있었던
올랐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 유가라는 부분이 이제 그 해운사의 경우에 매출 원가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네. 약 한 10%에서 한 25% 정도 차이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유류비가 많이 그러니까 유가가 올라간다고 하면 그만큼 해운사의 부담도 커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네. 해운 운임도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좀 약간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유가가 브렌트유가 배럴당 한 뭐 그 $80를 그 당시 그러니까 지난 그 전쟁 있을 네. 때 넘기도 했지만 지금은 이제 많이 안정된 거죠. 그렇죠. 오늘 제가 유가를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은 네. 예, 안정적인 수준일 것 같아요. 예, 벤치마크가 되는 이제 유가가 이제 두바이, 브렌트, WTI 세 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전쟁 직전에 전부 $60대 중반이나 $50대 후반이었었거든요. 네. 그것이 전쟁을 거치면서 $70대 중반, 그다음에 $70대 후반, 그리고 좀 뭐 장중이긴 하지만 $80를 이제 터치하기도 했었었는데 네. 지금의 상황에서 보게 되면 전부 $60대로 이제 안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유가라고 하는 것이 공급 애로 때문에 이제 가격이 폭등을 하게 되는데 그 공급 애로 요인이 사라지게 되면 다시 또 원위치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쟁 직전에 있는 유가 수준이 다시 회복이 된 것이고 그 한 열흘 남짓한 기간의 급등은 큰 영향은 그렇죠. 없다고 보신다는 말씀인 그렇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부가 큰 관심사였는데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세요. 호르무즈 해협이 갖는 어떤 그 의미가 어떤 건지 잠깐 좀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아라비아 반도하고 이제 이란 사이에 있는 이제 페르시아만에서 오만만 나가는 이제 그 길목을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하고 그것이 이제 큰 대양 즉 인도양으로 나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글로벌 원유 물동량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고 하면 그만큼 이제 국제 원유 시장에서의 공급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유가가 폭등할 것이다 하는 것 때문에 우려를 많이 했었죠. 네. 예. 세계 뭐 원유 소비량이 25% 여길 지나간다. 그래서 뭐 오일 하이웨이다 이렇게 불린다고 하는데 어쨌든 말은 그렇게 해도 실제로 봉쇄된 적이 없었죠. 예, 2000년대 중반에 처음 이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카드를 꺼내 들었었는데 한 몇 차례 있었습니다만은 실제로 봉쇄된 적은 없었고요. 근데 봉쇄되기 어려운 것이 이 주변국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란이 독자적으로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주변국의 이해관계가 어떤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쿠웨이트, UAE도 원유 수출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하게 되면 그 나라에도 이제 피해가 가는 것이죠. 그다음에 원유뿐만이 아니라 뭐 각종 뭐 편의시설이라든지 뭐 생필품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도 다 컨테이너선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그것도 이제 도입이 안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은 주변국에 굉장히 큰 피해가 오는 것이거든요. 이란도 마찬가지로 생필품을 또 수입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문제가 생기고 또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한다고 하면 뭐 유럽이나 뭐 미국의 어떤 군사적인 대치가 불가피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으로서는 만약에 공격 수단으로서 한다고 하면 최후에 진짜 최후의 수단으로 하는 것이지 바로 쓸 수는 없는 상황인 것이죠.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수입하는 게 중동산 그렇죠. 두바이인가요? 그 중동에서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에서 수입을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 전체 수입량의 한 70%, 75% 사이를 이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봉쇄가 된다면은 우리한테 그 대부분이 다 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제가 아까 2%는 미국이 중동산 원유 수입 비중이 전체 소비량이 2% 안 된다는 걸 제가 아까 이란으로 잘못 말씀드린 것 같아서 지금 좀 정정을 하고요. 어쨌거나 일단 뭐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뭐 이렇게 쉽게 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조금 안심이 됩니다만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중동 리스크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언젠가 큰 위기로 올 거를 대비해서 이렇게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또 석유 의존도가 큰 나라고 하다 보니까 또 제조업을 하다 보면 많이 필요한 거고요. 어떤 식으로 앞으로 가져가야 될지 방향을 좀 얘기를 해주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조 강국 또는 이제 수출 강국을 통해서 이제 경제를 발전시키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유가에 대한 리스크는 언제든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중장기
중장기적으로 대처를 한다고 하면 석유 소비를 좀 줄일 수 있는 산업 구조, 또 전력 소비를 좀 줄일 수 있는 네. 이제 기술 혁신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그것은 네. 중장기적으로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그러니까요. 안 되는 것이고요. 네. 근데 단기적으로는 유가가 올랐을 때 우리 예. 생활 물가에 얼만큼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그것을 큰 폭으로 올라가지 않게끔 조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동의 석유가 한 70% 정도 들어오는데 네. 그것을 좀 더 줄이게 되면 네.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어떤 리스크도 좀 줄어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아프리카라든지 네, 뭐 네. 러시아 아직은 뭐 관계가 좋지는 않지만 네. 다른 나라에서 석유를 수입을 하게 된다고 하면 네. 중동산 원유에 대한 의존도도 좀 줄어들 수 있어서 미국산 원유를 조금 좀 덜 수입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중동의 어떤 뭐 사우디나 뭐 쿠웨이트의 석유 수입을 좀 줄이고 네. 아프리카에 있는 뭐 알제리나 뭐 나이지리아 그쪽의 수입을 좀 늘리고 예. 또 미국의 이제 통상 그런 이제 협상이 있으니까 네. 미국산 원유라든지 그런 것들도 좀 수입을 좀 늘리고 네. 하는 식으로 조정을 하게 되면 네. 중동의 그 좀 편향된 그런 의존도를 좀 줄일 수 있으니까 네. 대비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수입선을 하고 좀 더 있습니다. 다변화시켜야 그렇죠. 된다 예. 이런 말씀으로 네. 이해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대배경제정책연구원 이권영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